자, 이번 시간은 이제 130쪽이에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무효 취소라는 걸 봤었어요. 무효 취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무효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 거 혹시 뭐 있으세요? 인간적으로 이제 한두 개는 기억이 나시죠. 무효라고 했던 거 뭐 있었어요? 103조. 103조는 뭐였어요? 반사회성.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바로 뒤에 104조. 불공정 행위, 폭력이라고 봤고, 또 107조 1항 단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네 가지 조문상으로 봤던 무효가 있었고, 그리고 법조문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런 거 무효고, 또는 뭐 원시적 불능 무효고, 강행규정 위반 무효고 등등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무효들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 있었죠? 비진이하고 통정.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상대적 무효.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절대적이죠. 무효는 원래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 비진이 통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취소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까지 다 통틀어도 취소는 이미 다 공부했어요. 딱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 있었어요? 차고, 사기강박, 하나는 제한능력자. 제착사, 딱 세 가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그리고 차고. 사기강박은 같이 묶어서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제착사. 이거 말고는 다른 취소는 진정한 취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제착사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취소는 뭐였어요? 착사. 그렇죠. 요거는 상대적 취소고, 상대적이고, 제한능력자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무효다, 취소다 이런 것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이 무효와 취소를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장이 무효와 취소가 돼요. 그러면 그 131쪽에 일단 무효와 취소를 논의한다는 건 법률행위가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은 돼서 성립 안 되면 무효 취소란 말 못 쓴다고 했어요? 그 130쪽에요. 130쪽에 괄호 1번 둘째 줄 가운데 다만 유효 무효와 같은 효력을 논의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유효 무효가 문제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효다, 취소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건 최소한 성립은 되었어야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무효와 취소의 구별 나오는데, 무효는 차이점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보시면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취소는 보면 누구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하냐면 특정인 괄호의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취소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일응이라는 건 뭐 일단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안 했다면 일단은 유효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이제 확정적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효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냐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근데 취소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뭐 적용 사례 지금 보셨고요. 법률행위 무효에 맨 밑에 괄호 1번에 절대적 무효가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2번에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132쪽에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 비진의 통정은 상대적 무효가 되고요. 뭐 2번, 3번 지금 안 보셔도 되고 4번에 보시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와요. 괄호 2번에 그 밑에 유동적 무효가 있죠.
거기 이제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어요. 물론 원칙은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유동적 무효라는 건 무효지만 유동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효지만 이게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전 시간에 뭐 봤어요? 전 시간에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봤죠?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본인에게 현재 무효지만 본인이 나중에 뭐 하면 돼? 추인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법률행위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건 나중에 이제 뭐 부동산 공법 시간이나 또는 뭐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개발되는 지역을 일단 허가구역으로 먼저 묶어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허가구역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매매 계약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무효예요. 무효.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근데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무효인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계속 무효일까요? 유효로 바뀔까요? 유효로 바뀌어요. 그럼 이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다라고 불러요. 요건 이제 우리 나중에 다 판례 공부할 텐데 요번 과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좀 보시는 거예요.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은 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주는 날짜 그리고 잔금일과 등기 제공일을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일반 부동산인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자,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주면 언젠간 주식어찌 하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갑은 이 사람의 의무 위반,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해제라고 불러요. 해제.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계약법 가면 공부할 텐데 해제라는 건 그러면 계약이겠어요? 단독행위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독행위 공부할 때 단독행위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규정해주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취소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취소는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되고 딱 3개. 재, 착사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하라고 어디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률에. 그러면 해제는 언제 하라고 법률이 규정했다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해제라는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을이 약속한 날에 약속을 안 지키면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래 활동이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었대요. 근데 두 사람이 아직 허가를 안 받은 상태다. 그럼 현재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토지와 관련되어서 두 사람 사이에 거래 계약상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갑에게 약속한 날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갑이 을에게 약속한 날에 등기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걸 이유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어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얘는 의무 이행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지금 현재 무효니까. 그래서 을이 아직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야 나중에 허가 받을 거니까 등기 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허가받지 않는 한 현재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두 사람이요 허가받을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처음부터 허가받을 의사가 없었다면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가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허가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의무를 발생케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협력 의무라고 불러요. 두 사람 사이에 허가 신청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새롭게 한 가지 발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허가 구역에서 했으니까 허가받기 위해서 두 사람이 뭘 하라고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소구라는 건 소를 제기하여 구한다는 거야. 협력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협력 의무로 생겼으니까. 그러면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되죠. 협력 의무는 생겼기 때문에 이행하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이건 없어요. 이건 조심하셔야겠죠. 아니 의무가 생겼는데 왜 이행을 안 해도 해제를 못 하느냐? 우리가 해제편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계약의 해제는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제하는 거고요. 이건 소위 부수적 의무라고 불러요.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면 되지 뭐는 안 된다고. 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요한 의무가 아니고요. 자잘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그럼 자잘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계약을 엎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주된 의무 위반일 때만 해제한다. 요게 지금 가장 두 가지 기본이에요. 토지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길 수 없고 그리고 협력 의무는 새롭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대금을 먼저 줘야 돼요? 아니면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의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을이 갑한테 협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조 못 해준다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가 얘한테 협력해 주세요 이랬더니 갑이 대금 안 주면 협력 못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 여기 이번 시험 지문이었어요. 협력 의무가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의무다. 요게 이제 근간이 되고 우리 이제 다음 과정 가면 이제 판례들을 보는데 판례 133쪽부터 판례 박스가 나오죠? 한 장을 넘겨도 또 판례네? 다음 장까지 쭉 판례야. 이 판례들을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정리할 거야. 흥미진진하죠? 예. 일단 여기까지. 이번 과정에서는 이 유동적 무효가 뭐다. 되게 많아 보이는데 나중에 기본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지 쳐나가면 금방 할 수 있는 판례들이야. 일단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새로 발생한다고요? 협력 의무는 새롭게 발생이 된다. 그것만 봐두시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38쪽.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묶어서 볼 텐데 세 가지를 보통 이제 무효의 재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것을 재생, 다시 살려 쓴다는 얘기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일부 무효, 두 번째가 무효 행위의 전환, 세 번째가 무효 행위의 추인이에요. 시험에서 뭐 나오면 무효 행위 추인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가끔 개념 물어보고 전환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문을 볼게요. 138쪽에 일부 무효의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137쪽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 잘 봐두세요.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전부. 그게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단서조항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가상적 의사의 존재.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와 B 토지를 한꺼번에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요 A 토지에 무효 사유가 있었대요. 그러면 원칙은 A 토지의 매매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원칙은 전부 무효다. 이게 지금 원칙이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체성을 띠고 두 번째 분할 가능성, 가분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존재한다면 일부만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럼 일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같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매매는 예를 들어 A 토지는 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B 토지는 4월 1일 날 따로따로 계약을 했대요. 일체적이지 않고. 그럼 이때는 일부무효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계약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일부무효란 말을 쓰려면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가분적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적 의사. 당사자들이 이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 토지만이라도 거래했었을 것이야 라는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A 토지는 무효지만 B 토지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럼 가상적 의사라는 것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A 토지가 무효면 B 토지만이라도 샀을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만약에 한 거면 그럼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야. 문제는 그런 말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안 했겠지만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해 보니 이게 무효면 이거라도 샀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현실적인 의사가 아니라 무슨 의사라고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비토지는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의미고요. 일부 무효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138조를 볼게요.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 예. 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죠. 할 때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성립은 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 제가 우리 기출지문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만 문제가 된다. OX예요. 맞는 거예요. 무효란 말은 성립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립은 됐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바로 무효인 거야.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게 됐대요. 근데 얘랑 효력이 되게 비슷해서 A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도 했었을 것이야 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A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준다고요? B로 바꿔주겠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야. 그러면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될까요?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이 노란색의 원의 요건을 가득 채워야 돼. 그래야 유효해요. 근데 제가 A를 하려고 했으나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A로서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못 채웠으니까. 근데 A를 하려다 보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춘 거야. 그럼 얘랑 효과가 비슷하면 A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준다고요? B로. 그럼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A가 B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했대요. 원래 이제 출생신고는 대상이 누구냐면 혼인 중해자,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건데 완전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했대요.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러면 출생신고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하면 무효죠. 근데 왜 했다고요?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서 얘 부모 동의 얻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가슴으로 하는 출산, 입양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되셨죠? 또 혼인외자를 우리 혼외자라는 말 많이 부르잖아요. 혼외자를 출생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혼인 중외자가 아니잖아. 혼외자죠.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랑 둘이 법률혼 관계 부부예요.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얘를 뭐 해야 한다고요? 얘를 출생신고하는 거야. 근데 병과 정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이거는 완전 남의 집 자식이죠. 이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하면 무효라고요. 근데 입양으로 인정해 주는데 혼인의 자는 이렇게 완전 남의 집 자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만 남의 집 자식 이렇게 해죠. 이제 이거 혼외자잖아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아이. 그럼 얘도 출생신고 대상은 아니라고요. 근데 얘를 출생신고한 건 뭘로 인정해 주냐면 예를 들어 인지라는 건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 핏줄을 내 호적에 넣기 위해서 지정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이가 있었는데 전쟁통에 헤어지고 20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왠지 끌려. 발가락도 닮았고 피검사 해봤더니 내 자식인 거야. 그러면 제 호적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정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가족법상 인지라고 하는 거였죠. 옛날에 뭐 전직 대통령들 막 이렇게 인지소송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제 호적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무효행위 전환이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행위 전환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 봤던 불공정 행위 때문이에요. 자, 아까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됐어요.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전환이 인정돼야 안 돼?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아침에 점심 맑을 때 봤던 거 있었잖아요. 알박기 사건. 그렇죠? 알박기 사건에서 이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지만 어차피 팔 가격이었다면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판례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시험 볼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 좀 이따 보겠지만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되냐면 전환은 돼요.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요즘 들어서 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고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 넘겨보시면 추인 나오죠. 추인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139조 한번 보세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추인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면 자, 무효행위 추인인데 원칙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뭘로 인정한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근데 무효행위 추인이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나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지금 뭐냐면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무슨 얘기냐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제 진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지 예전에 무효였던 것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소급효가 있네 없네 이렇게 물어보다가 몇 년 전에는 이제 좀 새롭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OX에.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새로운 애 꽂혀가지고 맞아때리면 안 되고 언제부터 새로운 행위예요? 추인 시부터지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라고 하면 소급효가 있다는 거잖아요. 소급효 없다고요. 언제부터 새로운 행위? 추인 시부터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돼요.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당사자가 자기들 약정으로 인정하는 건 뭐 가능해요. 지들끼리 주고받는 건. 그리고 이제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가 있는데 무효인 신분행위나 소송행위에는 소급효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신분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소위 이제 기아 사건. 버려진 아이를 주워온 사건이야. 그러니까 3살 난 아이가 버려져 있어가지고요. 얘를 데려다가 키운 거야.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서.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남의 집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우는 거니까 입양의 의사가 있었죠. 근데 그때 입양이 유효하려면 그 입양되는 아이의 부모 동의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입양 요건이 어땠냐면 그 15세 미만의 자를 입양할 때는 걔 부모 동의가 있으면 되고요. 15세 이상의 자를 입양할 때는 지가 동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양이 되게 까다로운데 예전에는 그게 까다롭지 않았죠. 그러니까 입양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입양해서 애들 막 학대하는 문제도 생기고 또 뭐 다자녀 가구 입주권 준다니까 입양해서 입주권 받고 파양시키고 이런 행위들을 하니까 이제 입양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의 부모 동의를 얻어서 입양하면 되는데 버려진 아이를 주워왔으니까 이 입양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무효죠. 뭐가 없으니까. 부모 동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15세를 넘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 무효인 입양을 추인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얘가 이 무효인 입양을 추인하면 추인 시부터 그 집 자식으로 다뤄야 돼요? 주워왔을 때부터라고 해야 돼요. 주워왔을 때부터요. 그러면 뭐가 인정된다고? 소급효. 그래서 우리 판례가 가족법상 행위는 재산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효 행위의 추인이라 하더라도 가족법상 행위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급효가 없다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데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무효가 있어요.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어요. 첩계약을 했다. 그럼 첩계약을 하면 무효잖아요. 그럼 그게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첩계약으로 인정되느냐?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반사회적 그리고 좀 전에 뭐 있었어요? 불공정 행위 이런 건 절대 추인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조심하시라고 한 게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은 안 되고 뭐만 된다고요?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나오는 건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려면 무효 사유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무효 사유는 소멸, 제거되었어야 추인으로 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갑이 을한테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통정호의 표시할 때 본 거죠? 갑이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그리고 갑과 을이 짜고 했대요. 그러면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뭐가 된다고 했냐면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무효.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을 때 이 의뢰한 사람이 이거를 인도받아서 써보니까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다시 만나서 매매계약서 쓰고 이럴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뭐 하면 된다고요? 추인하게 되면 뭘로 인정돼요? 새로운 행위로 인정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야? 이제 진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지 뭐가 인정이 안 된다고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시면 그러면 추인할 당시에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될 때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얘가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추인할 때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추인할 때도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으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가장매매고 무효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인으로 새로운 행위가 인정될 수 없어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140쪽에 요건
1번에 굵은 글씨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특히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 2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 원칙 비소급표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 있어요. 예외 기억에 첫째 줄 마지막에 당사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약정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신분행위, 다른 말로 하면 가족법상 행위고요. 또는 뭐 둘째 줄에 소송행위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소급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자, 무효 받고 그다음에 이제 취소 나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효를 봤는데 무효라는 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립이 됐어요. 근데 무효라는 건 성립이 됐는데 효력이 없대요. 언제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성립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근데 지금 보는 취소는 지금 현재 취소를 안 하고 있어요. 취소를 안 하고 있다면 현재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현재는 유효해요. 근데 확정적은 아니고 불확정적, 세모, 유동적 유효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취소 시부터요? 처음부터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취소는 뭐가 있다 그랬어? 소급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무효랑 같아져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상실되어서 무효랑 같아진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저는 꼭 취소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속았다는 건 알았는데 어차피 돈이 지금 당장 필요했고 그리고 땅값이 떨어져서 나한테 큰 피해도 없을 것 같아. 그럼 꼭 취소해야 돼요? 안 해도 될까요? 아니, 자기 마음이죠. 그러면 나 이거 취소 안 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 법률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의사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고 불러요. 아이, 뭔 놈이 추인이 자꾸 나와, 그죠? 지금 이건 무슨 추인이냐면 취소 행위의 추인이에요. 우리가 추인 엄청 많이 본 것 같아도 딱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뭐 봤어요? 무권대리에서 추인.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좀 전에 무효행위의 추인,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취소행위의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행위를 추후에 역시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세모예요. 불확정적 유효인데 취소권자가 취소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제 불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그럼 취소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취소행위를 추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취소의 효가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추인, 마지막으로 제척기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하느냐? 취소권자를 볼게요. 취소권자. 일단 140쪽 옵니다. 오른쪽에 143쪽, 140조 조문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하여 의사표시. 일단 제착사 나왔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이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얘네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얘들 말고는 없는 거야. 얘네들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권자는 첫 번째 제한능력자, 두 번째는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착사 나왔고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예를 들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제한능력자만 할 수 있는 거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 유의하실 점은 이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느냐 필요 없느냐 이게 문제인데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취소를 했대요. 그럼 취소를 하면 이제 그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돼요? 계약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얘가 혼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비교가 돼야 되는 건 취소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추인이요. 추인하면 불확정적 유예가 뭘로 바뀌어요? 확정 유예로 바뀌어요.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계약상 책임에서 벗어나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죠.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거나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취소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대리인은 우리 임의 대리인이 있었고 법정 대리인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되는 애가 얘예요. 임의 대리인. 얘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죠. 우리 그 대리권의 범위 공부할 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으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거 하려면 별도로 특별수권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별도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그리고 승계는 우리 특정 승계 있었고 또는 뭐 특별 승계라고도 하고요. 또 포괄 승계. 매매 같은 게 뭐였어요? 매매. 특정 승계. 상속 같은 게 포괄 승계죠. 이런 거 승계인도 할 수 있다. 법률상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이 지상권은 우리 물권법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남의 첫 글자가 뭐예요? 땅지자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물권이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 갑에게 사기를 쳐서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에 들어가면 할 수 있고 저기 안 들어가면 못하는 거야. 어디 들어가요? 갑은 사기당한 사람이니까 취소할 수 있죠. 자,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 있냐 없냐만 고르시면 돼요. 근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병이 상속을 받았다. 자, 그럼 상속인 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어디 들어가요? 포괄, 승계인이니까 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고 요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온 김에 이제 같이 보실 점은 뭐냐면 취소의 상대방을 봐야 돼요. 자, 을이 사기쳐서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거를 A에게 팔았어요. 그럼 현재 지상권자는 누구예요? A예요. 자, 이때 이 병이 취소를 을에게 해야 하는지 A에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냐면 을한테 취소하는 거고요. 얘한테 할 수는 없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언제나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상대방이지 현재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계약했는지를 보시라고요. 자, 이거 볼게요. 갑이 있는데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제3자가 사기쳤는데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죠? 을이. 그러니까 언제만 취소하라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어요. 갑은 A에게 취소해요? 을에게 취소해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뭐라고? 얘한테 취소하는 거야.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라는 거야. 되셨어요? 예. 자, 우리 시험에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그거를 다시 병에게 팝니다. 근데 갑은 18살의 미성년자였고요. 이 갑에게는 A라는 법정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관계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사례 문제를 쭉 써준 다음에 다음 중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뭐 우리 실력이면 주관식이라도 풀어버리지. 취소권자 누구예요? 일단 제한능력자 갑.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저기 보시라고. 저기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되잖아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한 의사 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인데 지금 저 A는 누구라고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친권자잖아요. 그럼 친권자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별도 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취소권자는 갑과 A였고요. 그럼 상대방은 누굴까요? 저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 또는 병이에요. 을이라고 했죠.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딱 법이 정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누구냐면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지 뭐 현재 권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 143쪽에 괄호 1번에 제한능력자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도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취소와는 달리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상대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44쪽에 보조단에 참고 있죠. 참고에 줄 거두세요. 참고에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수권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별도 수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소권의 행사 방법 나오는데 단독행위죠. 둘째 줄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방식은 요구되지 않아요. 다 똑같았고 그리고 괄호 2번에 취소의 상대방 별표해 두시고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닌 본래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라는 거고 일부 취소는 참고사항. 자, 오른쪽에 취소 효과 볼게요.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라고요? 처음부터. 처음 소급표 있다는 점 조심하시라고 했고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모두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한 장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제한능력자에 대한 특칙인데 거기 별표 2개 해두세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계약을 했는데 무효다, 취소다라고 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뭐라고요?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원인 없어진 거니까 그럼 부당이득이니까 서로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18살의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1억 원 줬대요. 그러면 원래 이 계약이 취소되면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데 이 제한능력자는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만 돌려주라고요?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억 원을 받아가지고 1억 원을 전부 다 탕진해 버렸대요. 갑은 돌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1억 받아가지고 한 3천만 원은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탕진했어요. 소비해 버렸고 4천만 원은 집안 생활비에 보탰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좀 이따 탕진하려고 책상에 넣어뒀어요. 이랬는데 엄마가 알고 계약을 취소해버렸대요. 취소. 갑이 을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일단 3천은 탕진하니까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 날라갔고 책상 안에 있는 3천은 당연히 줘야죠. 문제는 생활비. 생활비가 현존이익이냐 아니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 생활비도 현존이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하면 이 생활비라는 건 이 돈이 아니면 다른 돈이 들어갔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현존이익이니까 얘가 얼마를 줘야 돼? 7천.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제한능력자가 대금 받은 전액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얼마를 반환해야 돼? 물어봤어요? 얼마? 전액이죠. 생활비는 현존이익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특칙이에요?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칙이죠. 그죠? 법 공부를 일찍 했어야 되는데. 뭐 일찍 했어도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하실 점은 현존이익은 추정돼요. 그럼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현존이익은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제한능력자가. 그러니까 얘가 탕진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익은 전부 다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부 반환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술 사 먹고 떡 사 먹었다는 걸 이제 입증하게 되면 그때는 그건 다 없어진 거니까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거래할 때는 항상 확인을 잘 하셔야죠. 얼굴만 보고 좀 돼 보이시네 이러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미성년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받았는데 갑이 1억 받아들고 집에 와서 어머니 내가 한 건 했어요. 온 가족 모아가지고 팔도 유람하고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놀다 지쳐 돌아와서 계약을 뭐합니까? 취소하면 받을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항상 누구를 위한 특칙으로 둔 거냐면 제한능력자. 그러면 이때 이 제한능력자가 현존이익만 반환하려면 선의인 경우에만 현존이익 반환일까요? 선악불문일까요? 선악불문. 미성년자가 보통 자기가 미성년자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미성년자가 자기가 미성년자인 걸 모르면 얘는 의사능력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대부분 다 알아요. 안다 하더라도 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현존이익 반환이 얘는 전부 반환이에요. 얘는 다 해야 돼. 누구만? 제한능력자만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인 나오는데 추인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